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의료사 감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단독 보도와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관련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요즘 거리에서 종종 눈에 띄는 전동 킥보드. 하지만 누구나 아무 데서나 탈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짚어봤습니다. 내가 본 DMB. 오늘은 백두대간 따라 강원도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아낸 특집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봅니다. YTN 신입사원들의 좌충우돌 적응기 그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방송기술의 미래를 열어갈 기술국 신입사원들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세상에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가짜뉴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데 공감하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런 허위 조작 정보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을 찾자며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학계와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위원회의 이경혁 변호사, 그리고 송태엽 YTN 시청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변호사님, 이번 주 좀 무겁고 안타까운 뉴스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 헝가리에서 이 유람선 침몰 사고 속보들이 계속 들어왔고, 또 이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이호 여사 별세 소식도 있었고, 그나마 또 좀 기분 좋았던 소식이 20세 이하 월드컵 소식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YTN 한 주간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그 사안의 엄중성이나 보도의 양이라는 면에서 우선 헝가리 유람선 사고 보도를 눈여겨봤는데요. 예. 관련 속보가 쏟아진 가운데에서 특히 지난 9일에 기자가 스튜디오 출연해서 실종자 추가 발견 및 수색 결과라든가 선체 인양 준비 상황이라든가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희생자 장례 절차 진행 상황이라든가 여타 재반 소식들을 차분히 요약 정리해 준 것이 좀 눈길을 끌었고요. 또 앞서서 지난 7일에는 스튜디오로 기자분이 나오시고 또 심해기술 전문가를 함께 불러서 기자가 관련된 속보 내용들을 좀 정리해 소개를 해주고 또 전문가가 즉석에서 그에 대해서 평가를 덧붙이는 식으로 핵심적인 사안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준 것도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런 중에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기자가 TV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서 기사를 전달하는 방식, 일명 또 온셋 리포트다 이런 표현도 쓰고 합니다만 이런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가지 좀 보완 요청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기자가 TV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하는 방식의 기법 보도가 YTN에서 대형 사건 발생 시 특보 체제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는 좀 비교적 좀 활용을 안 하시고 계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보 체제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현안이라든가 또 어떤 단독 기획 취재라든가 기획 보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취재 기자라든가 담당 데스크를 직접 좀 불러내셔서 그래가지고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사안을 정리해 주시는 그런 기법 적극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저희도 평소에 기자 출연 시간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체감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이제 하루 종일 뉴스를 하는 방송사고 타 방송사는 저녁 뉴스 특정 시간대에 이렇게 화력을 집중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빈도수가 체감 빈도수가 이제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센터장님 실제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예. 이번 경우에는 이제 또 사안이 좀 일반 사안하고 달랐습니다. 또 해외에서 또 강에서 벌어진 선박 사고여가지고 사실 전문가들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정보가 제일 많은 우리 기자들을 적극 활용해서 이제 보도를 하자 그렇게 했고 국제부가 또 이제 휴일까지 총 출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보신 대로 현지 취재 기자 또 전문가 또 우리 국제부 기자 앵커 이렇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즉시 정보를 교류하면서 이렇게 방송하는 형태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비교적 성공적으로 잘 했고요. 칭찬 감사드리고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진실을 전하는 방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 초반부터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잘한 뉴스는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평가원님께서는 어떤 뉴스 꼽아주셨나요? 잘한 뉴스로. 네. 저는 지난 5일에 그 YTN에서 단독 보도를 했던 핵심 증거 의료사 감정 절차는 깜깜이 이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의료 사고를 밝히는 작업은 사실상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전문 의료원들의 의견이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피해자 개인들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적 기관의 감정 역할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YTN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의료분쟁중재원의 그 의료 감정 절차가 굉장히 깜깜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외부에서 평가원으로 감정위원으로 이렇게 초청돼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도 깜깜이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그 감정 결과도 또한 익명으로 보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실명이 보도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의료인들끼리 자체 내부의 그 제19 감싸기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기관들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YTN의 단독 보도는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필요했던 보도였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발성으로 끝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의료사고 관련 연속 보도 와중에 나왔던 기사였죠?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그 인천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이제 취재하다가 취재 기자들이 이제 김태민 기자하고 이경국 기자 이제 합작품인데 연속 보도물로 이제 해가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처리 절차가 늦은가, 경찰 수사가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접수를 늦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제점을 사회단체나 이제 또 의사 출신 변호사분들을 이제 취재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보도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경찰 기자들이 이제 취재 과정에서 자기 문제점을 그런 인식하고 이제 썼다는 점에서 그런 좀 내부에서도 의미 있는 보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변호사님이 선정하신 잘한 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저는 그 지난 6일 보도된 불에 약한 군복 전자담배 폭발로 중화상을 꼽아봤습니다. 이런 식의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그 보도가 단순히 그 전자담배 그 물품의 제조 불량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군 장병들이 그 뭐 위험한 그 전자담배를 막 소지하도록 군기가 너무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문제로 이제 접근하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필수 군사용품이 전투복의 안전과 기능이라는 그 전체 국방 차원의 중대한 문제로까지 나간 점이 매우 돋보이는 단독 보도였고요.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기존의 관행적이고 상투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보다 다양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에 처음에는 생각하기 힘든 특종을 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기사 취재했던 강정규 기자가 국방부 굉장히 오래 출입한 기자거든요.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밝았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제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건데 그 어떤 경기도 군부대에서 이제 왼쪽 주머니에 그 전자담배를 넣고 가던 병사가 전자담배 폭발로 화상을 입었는데 강정규 기자가 보기에는 이게 전자담배 폭발도 문제지만 거기 군복이 탄 걸 보니까 아주 녹아내렸다고 그래요. 사각 팬티가 보일 정도로 이 군복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이제 그 K9 자주포 폭발 사고 때문에 일부 이제 K9 그 운영하는 병사들에게는 이제 난연복을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성을만을 따져서는 우리가 국방 준비 태세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병사들은 언제든지 전투가 화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더 계속 취재를 해보겠다. 그리고 최소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형태에서라도 어쨌든 난연성을 보완한 그런 군복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럼 후속 보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아쉬운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정영희 평가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이번에 아쉬운 뉴스로는 지난 7일에 보도가 되었던 내용인데요. 고유정 정수리 공개 비판,
머리 묶은 얼굴 포착 이 뉴스를 아쉬운 뉴스로 꼽았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그 선정성의 문제와 그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의 문제 그리고 이제 그 개인 프라이버시의 문제 혹은 인권 침해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유정을 그 검찰로 송치할 때나 아니면 그 조사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반했던 경찰관들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을 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관이 지금 뭐 사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내부에서도 좀 의견은 좀 엇갈리는 편이거든요.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 공개적 영역에서 공적 신분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서 직접 그 얼굴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어떤 소상권 침해 법적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찰관들의 얼굴을 그대로 내보낼 경우에 이 경찰관들 신원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잠복 작전 같은 거를 좀 수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그 신원이 노출돼 버렸기 때문에 잘 못할 수가 있고요. 그 법적인 책임은 아니더라도 어떤 보도 윤리상의 책임을 다하신다는 차원에서 그 해당 경찰관 본인들로부터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지 않는 한은 그 얼굴 공개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더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자, 우리 정영희 평가원님 또 한 가지 아쉬운 뉴스가 있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7일에 보도되었던 내용인데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경제 코너에서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한국에 이번에 주세가 개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었었는데요. 그 국산 맥주 역차별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그게 하나의 요인이 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주세가 개편이 되게 되었는데 이 뉴스 보도에서는 주세 개편의 배경과 맥주의 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시청자들은 사실 거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모두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뭐 종가세도 어렵고요, 또 종량세도 어렵고요. 저는 그랬었던 부분인데 몇 개의 그래프를 그 보도 내용에서 사용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수입 맥주 판매 관련된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이었고 종가세와 종량세를 설명하는 그런 수치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우리 YTN 뉴스 프로그램 중에 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실 부분이 있다고요? 예, 지난 9일에 진행된 여야 패널 그 초대한 시사 대담이었는데요. 그 앵커분이랑 그 한 패널 사이에서 해프닝성이긴 한데 다소 좀 감정적으로 보이는 좀 언쟁이 발생해가지고 약간 보기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이슈가 문재인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 중에 약산 김원봉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념사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요지를 앵커분이 이제 이 소개를 처음에 하시면서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이제 여권 쪽에서 나오신 패널께서 앵커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다. 뭐 이제 바로 항의하면서 정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앵커께서는 또 이제 뒤에 좀 다르게 좀 제대로 된 내용을 또 추가를 해주시면서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또 이제 패널께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고 하시면서 두 분 간에 좀 신경전이 흐르는 좀 약간 좀 보기에 난처한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군요. 예, 약간 땀이 났습니다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앵커분이나 패널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의 태도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시사전 프로그램에서 사전 준비가 얼마나 충실되고 있는지 또 진행 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또 지원 인력 보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지고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생각합니다. 모쪼록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좀 더 시사회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서 좀 더 질 높고 품격 있게 좀 방송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아침 종합뉴스 굿모닝 YTN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앵커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시만 공유업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신개념 이동수단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전동 킥보드도 공유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시장은 커지고 관련 사고도 늘고 있는데 이용 수칙이나 관련 규정은 이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킹 젊은 시선에서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요즘 거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타는 재미도 있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까지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른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이런 장비들.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규정돼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제2종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주행이 가능한 곳도 차도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이용자뿐 아니라 판매자나 대여업체도 이런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안전한 이용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에 공개돼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든 일명 전동 킥보드 뺑소니 사고 기억하십니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몰상식한 뺑소니 행태뿐 아니라 놀이기구처럼 보이는 전동 킥보드에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4건에 불과했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지난해에는 233건으로 16.6배나 급증했습니다.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바로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보호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방이 트여있는 안전모는 물론 보호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전동 킥보드는 최고 시속 40km에 달해 보기보다 무척 빨리 달릴 수 있고요. 또 바퀴가 작은 편이라 처음 타면 방향 조절이나 균형 잡기가 쉽지 않아 방심하면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추고 타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행법상 차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모두 탈 수 있는 전기 자전거와 달리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타게 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차도에서는 탈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서는 타는 것이 금지돼 있다 보니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누비는 모순이 생겨난 거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는 올 하반기 주행 안전 기준을 새로 정할 방침입니다. 시속 25km 이하인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경우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신개념 이동수단이 속속 생겨나는 가운데 관련 법이나 규정이 이런 현실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법 이전에 이용자들이 해야 할 몫도 있습니다. 안전장비 착용과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 나와 남을 위해 꼭 필요한 일 아닐까요?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두대간을 따라가며 대표적 문화유산에 담긴 가치를 재발견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은정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최근 펼쳐진 강릉 단오제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향토 재래의식입니다. 후세에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옛 문화를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우리의 백두대간 곳곳에 스며 있는 문화유산들을 한국의 문화유산을 통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 사랑하는 남녀가 아우라지 강물을 사이에 두고 물이 불어 만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편에는 백두대간의 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강원도 영월과 태백, 정선의 문화유산이 소개됐습니다. 도입부는 주제와 어울리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연환경을 담으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포개지고 겹쳐지고 천지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강원도 영월. 영월 야산에 숨은 듯 들어앉은 왕릉이 있다.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 먼저 영월에서는 조선시대 비운의 왕 단종이 묻혀있는 장릉과 단종의 국장을 재현하는 단종문화재의 모습은 물론 단종이 유배되어 지었다는 시도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단종이 머물렀다는 어소와 그를 둘러싼 고립된 위치를 하늘에서 내려다본 화면은 단종의 비극적인 생애와 역사를 한눈에 담고 있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백두대간의 중심이자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태백산에서는 개천절에 치러지는 천제를 올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천제를 올리는 천제단은 천왕단을 중심으로 하단과 장군단으로 구성된 제단이라고 합니다. 각각 하늘과 땅, 사람을 의미하는 제단에 제례를 올리면서 나라의 평안을 빌었던 제천의식의 역사도 함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태백산을 둘러싼 밤하늘과 고목, 제단의 모습을 신비롭게 담은 화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구한 세월 동안 이어진 제천의식의 기운과 분위기를 잘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백두대간의 대표적 오지였던 강원도 정선에서는 정선 아리랑에 담긴 다양한 삶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밥에 고기 반찬을 맛을 몰라 못 먹나 사절치. 산천의 아름다운 풍경 사이로 거친 땅과 씨름하던 사람들의 궁핍한 삶을 담은 정선 아리랑을 듣고 있으니 즐거울 때는 물론 힘들 때도 부르는 게 노래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출연자들의 말을 옮기는 자막 대신 아름다운 백두대간의 풍경과 시, 노래 가사 등을 자막으로 노출해 시각적 분산을 막고 중요한 내용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읽기보다 새소리와 물소리, 노랫소리에 집중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는 편안한 방송이었습니다. 사회의 첫걸음을 뗀 순간 기억하십니까? YTN에도 올해 입사한 각 분야 새내기들이 벌써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YTN 이야기의 주인공은 첨단 방송 기술을 꽃피울 YTN 기술국 신입사원들입니다. 아니, 뭐 하시는 중이세요? 이건 어떻게 쓰는 물건인가요? 이건 또 어디서 나는 소리죠? YTN의 모든 첨단 장비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차세대 YTN을 이끌어갈 신입사원들의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에 YTN 중계부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 박상주임, 기술관리부 정민혁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 기술관리부의 새내기 정민혁 사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왜 온 거죠? 옥상의 방송 안테나들을 점검하러 가고 있습니다. YTN 이야기에서 최초 공개되는 YTN 옥상. 와, 옥상에 이렇게 많은 안테나가 있었네요. 그런데 이게 모두 방송용인가요? 위성으로 수신 받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와서 확인해보고 송신소 업무를 볼 때 남산과 관악산 송신소가 있는데
이 안테나가 얘가 이제 관악산 말하고 방송통신의 최전방에 있는 송신소. YTN 기술관리부에선 남산을 비롯해 관악산 등 총 14개의 송신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관악산 송신소는 차로는 다 못 올라가고 일반인들이 탈 수 없는 송신소 전용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케이블카를 처음 타고 송신소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방송기술 엔지니어로서 정말 시작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낯선 기계들로 가득한 이곳. 엔지니어가 아니라면 감히 손댈 수도 없을 것 같네요. 여기는 안테나 관련 RF 신호들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주조 기계실로 라이브와 가장 밀접한 장비들이 다 모여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곳입니다. 중계부 새내기 박상주 사원, 오늘도 바쁘네요.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국회 아닌가요? 국회에서 있었던 이제 이야기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중계 방송을 하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계부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현장감. 역사의 현장엔 늘 든든한 YTN 중계차가 함께했는데요. 뉴스 중계에는 의외로 그날의 날씨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중계차를 통해 보는 영상이 남산 송신소를 거쳐 YTN 본사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악천 후일 땐 더 철저히 장비 점검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망을 구성을 했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장비들은 저희가 다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이 가끔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중계 어디까지 가봤니? 이 말을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정말 사건, 사고 현장, 정말 국내 모든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 역량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기술이 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지런히 열심히 선배님들께 배워서 한몫하는 방송 기술인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24시간 쉼없이 흐르는 뉴스를 위해 무대 뒤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YTN 엔지니어들.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두 사람을 응원합니다. 저희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YTN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